뭘 기대하고 그래. 이재명은 합니다. 아니 한다고 쳐. 근데 공급 대책에서 뭘 할 수 있냐는 거지. 뭐 윤석열 때도 뭐 270만 원을 하니 뭐 이전에 뭐 문재인 때도 뭐 200만 원, 뭐 100몇만 원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울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뭐 300만 원 못 하겠어? 1000만 원 못 하겠어? 1000만 원. 발표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공급 대책은 솔직히 그냥 하는구나. 하나의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부동산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그냥 교사만 하고 부동산 공부하기 전에 사람이었다. 그러면 의미 있지. 어머, 공급대책 발표됐네. 이제 집 많이 나올 거야. 집값 떨어질 거야. 이렇게 기다리자. 했잖아. 기다리자. 그럼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난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교사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근데 부동산에 지금 옛날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전에 제가 교사였을 때 생각하고 느꼈던 것처럼 똑같이 느끼시는 일반 국민들이 저는 반 이상이고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7, 80%는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그런 정치적인 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올해 하반기 지금 전세시장, 지난번에 저희 그 6.27 대책 발표되고 나서 15억 이하 갔다 왔잖아요. 단지 리스트 쭉 해가지고 하나부터 쭉 돌았잖아요. 네. 이번엔 입주장을 쫙 돌았어요. 똑같아. 입주장에 막 2,000세대, 4,000세대 막 이런데 없어. 전세가요? 전세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전세 형태가 완전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시작할 때 그게 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분양시장의 입주장의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그 프레임의 그 결이 바뀐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거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재명 정부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공급대책 발표에도 계획에 그칠 거예요. 유유부지 뭐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한다. 확보하는데 이미 임기가 끝나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확보를 했어. 돈이 없어, 근데. 세금 엄청 뜯고, 막 여기저기서 막 정말 조그만 것도 막 다 뜯고. 방금 아까 우리 밥 먹고 뉴스 봤는데 그러잖아요. 뭐 잘못 받았다고 해서 지급해줬는데 그것도 잘못했다고 다시 그것도 환수한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또 난리잖아요. 정말 그 소상공인의 그 조그만 돈까지 다 회수한다고 지금 이러는 판국에.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걸 살 돈이 없고 그걸 진행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발표가 됐지만 이번에 예산안 나왔잖아요. 내년 예산안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 그 예산도 늘렸어. 그리고 너무 속상한 게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지금 얼마 안 돼서 이 얘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월급 받고 계신 분들 유리지갑 다시 한번 증명됐잖아요. 유리지갑이라는 게. 또 턴다. 네, 또 근로소득세로 턴다. 또 나왔고 원래 후보 시절에는 월급 그 과세율이 너무 높아서 움직이지 않아서 월급 받으시는 직장인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주겠다,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반대로 반영을 해줬지. 더 걷었지. 그러니까 지금 월급 받으신 분들은 그야말로 앉아서 그냥 호주머니 털린 격이 되는 거지. 15만 원 받았는데 내 월급은 줄었네. 근데 15만 원은 한 번 주는 거고 월급은 계속 뜯어가는 거잖아. 매달 뜯어가는 거잖아. 뭐지? 매달 뜯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진짜 가만히 있다가는 이번 정부 끝나고 나서 과연 본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퇴보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뭔가 내려가는 계속 느낌? 본인의 자산이 계속 후퇴되고 있어. 지금 계속 주머니에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도둑이 계속 돈을 뜯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입주장 돌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서민들 진짜 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딱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돼. 전세 만기가 다가온다. 본인이 이제 월급에서 거주 비용의 비율을 더 높여서 생활의 퀄리티가 낮아지던가 아니면 지역이나 이런 사는 곳으로 이동하던가 환경이 좀 더 기존에 살던 데보다 좀 안 좋은 외곽으로.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분통 터지지. 그리고 이번에 뭐 공급대책 발표할 때 전세대출 DSR은 포함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시간 문제라고 봐요. 이번에는 안 하지만 다음 달에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 전세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이런 대출에 부동산에 돈이 흘러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전세로 돈이 흘러가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크게 문제 안 된다면 그것도 그냥 빨리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전세도 부동산이다.
전세로 부동산,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잖아. 그건 실거주자잖아요. 그럼 실거주자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근데 실거주자들이 쓰는 쪽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가 대출을 받아서 가더라도 부동산으로 돈이 유입되는 거잖아. 그거 자체를 싫어한다니까요. 부동산으로 돈이 유입되는 걸 싫어하니까 전세 대출로라도 실거주자가 쓰는 돈도 아까운 거야. 전세가 매매가를 받쳐준다는 누구의 논리를 차용한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지금 메이플자이 제가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전세가가 30%야. 20% 30% 이래요. 전세가율이. 어떻게 맞춰줘? 아니 뭐 이제 거기는 좀 탑티어니까. 네. 걔는 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다 50% 미만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 정도면 전세가율이 밀어 올려서 매매가율을 밀어 올린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 적어도 7, 80% 이상은 돼야 그게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있지만 그 말이 실제적으로 이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그게 전세가율이 90%일 때랑 50%저 밑에일 때랑 효과가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만 알고 진짜 수박 겉핥기로만 아시는 분이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떤 논리를 갖다 붙이잖아요.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진짜 쉽지 않겠다. 그래서 뉴스만 보거나 어느 한쪽에 전문가, 뭐 상승론자, 뭐 하락론자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거기 프레임에 쌓여서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메리테라님은 상승론자입니까? 하락론자입니까? 저는 시장론자. 시장론자. 왜냐면 누가 하락한다고 해, 누가 상승한다고 해, 그럼 전 현장이랑 맞춰보거든. 근데 그 현장이랑 맞춰볼 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론자는 계속 상승하는 데만 얘기를 해줘. 그리고 하락론자는 전체적으로 상승하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데는 있거든요. 어디 가도. 그러면 그 하락하는 데 찾아가서 취재를 한 다음에 알려줘. 여기는 상승하고 여기는 하락하고 근데 우리가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하락하는 데 안 보고 상승하는 데 봐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를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승론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락론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시장론자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맞지 않았나. 임장론자. 임자 현장을 항상 늘 얘기하지만 확인하자. 진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시기 때문에 왜냐면 확인을 안 하면 찜찜하죠. 전 찜찜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가서 눈으로 확인 안 하면 네.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그런가 보다. 그거 자체를 언급을 안 하지. 그러니까 뭔가 제가 콘텐츠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도 거기는 제가 최근에 안 갔다 와서 다음에 갔다 와서 얘기하겠다. 왜냐면 데이터로 보거나 신문에서 얘기하는 걸 똑같이 얘기하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갔다 와서 현장에서 그 다른 모습을 보고 알려드려야지 의미가 있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로. 구레기님도 할 수 있는 얘기야. 나한테 안 물어봐도. 그런 얘기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주로 확인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어쨌든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전세 DSR은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그래서 우선은 전세 대출 DSR 전체 넣는 거는 아무래도 실수요자니까 부담이 있어.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론을 신경 쓸 때까지는 조금 신경을 쓰겠죠. 근데 나중에 여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활용을 하겠지. 월세 빼곤 다 부동산 안 돼? 이런 건가? 아니죠. 월세도 안 되지. 월세도 임대주택만. 무섭다. 공공분양도 안 돼. 이번에 공공분양 예산도 줄였잖아요. 분양해주는 거는. 임대주택에 사는 것만 예산을 늘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계속 공공으로 계속 하는데. 민간 월세도 안 된다? 나라에 얹혀 살아라? 왜냐면 집을 사면 안 되니까. 그냥 그 논리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저는 진짜 되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제 교육이 되게 무섭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프레임이 깨지니까 그냥 하나의 정부가 들어서면 그냥 그 정부는 그냥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야. 그냥 이재명 기업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라는 걸 기업처럼 운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기업이 잘 돼야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경쟁사가 있잖아. 다른 당. 그러니까 그거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구도를 찾아가기 위한 기업은 그렇잖아요. 본인의 이제 수익이나 영업 이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불사해서 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요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딱 그거예요. 고가 전세 그런 얘기 많이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의아하다라고 이제 전세 고가 전세가 어디 있고 저가 전세가 어디 있어.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데 사는 거지. 근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거예요. 전세 대출을 DSR에 넣고 전세 대출을 잘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그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왜 분수에 안 맞게
좋은 데 살려고 그래. 돈 있으면 사는데 대출을 이용해서 더 좋은 데 살려고는 하지 마. 욕심내지 마. 돈 있으면 가고 돈 없으면 대출 안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전에 사실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자기가 이자를 납부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퀄리티의 지역이나 이런 걸 누리면서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모를까. 이미 그렇게 흘러와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뭐 돈 없는 사람은 지금 서울에 살지 말고 서울 출퇴근 더 먼 데 가서 살으라는 거야? 약간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애들 학교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세 대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난 이제 대출 없으면 그쪽에 못 사는데 그럼 애들 전학 보내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화가 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애들 전학 보내고 막 이렇게 본인이 여기에 그 터전을 만들어놨는데 그 터전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못하게 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합리화가 있잖아요. 너무 거대한 적한테는 뭔가 표출할 수 없지만 이제 만만한 사람한테 그걸 표출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만만한 사람을 누구로 지정해서 프레임을 씌워줄지는 모르겠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흘러가게 포장을 잘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빼고는. 우선 지금 시장 현황이 어떤가를 보면 서울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 돈 있는 사람들만 진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서울에 거래를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은 일반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 안 되고 자산 시장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대출 뭐 막고 해도 상관없이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은 따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시장 강도를 봐도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6.27 대책 발표되고 유지되고 있잖아요. 시장 강도가. 100 이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 간다는 거지. 초록색 실선이 매매 시장 요거. 강도입니까? 청록색이? 네, 요게 매매 시장 강도.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 시장의 에너지가 줄지 않고 있어. 시장 강도 100에서 100을 넘으면 뜨겁다라는 거거든요. 거래가 막 많이 되고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시장의 열기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거래가 되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여기에 반영이 된 거야. 그냥 그 열기가 반영이 된 거지 그 양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의 시장 강도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 하락장 때 시장 강도를 같이 보시면은 지금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대략 좀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비교가 되지. 특히나 이제 하락장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쯤에 22년도 하락장 맞았을 때는 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근데 지금은 0 위에서 상승하는 기운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가격이 빠지기는 쉽지 않다. 이대로 분위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대책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빠지겠어요? 어머 100만 원, 1000만 원 공급한대. 그러니까요. 무서워. 이러면 가격이 빠지겠어요? 무서워. 무서움을 느끼겠냐고. 자, 땅 이제 사겠습니다.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속도 높이겠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응, 문재인 때 3기 신도시. 3기 신도기 지금 속도 낸다고 하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지금. 그리고 뭐 유유부지 뭐 솔직히 경기도청이 지금 팔달구에서 광교로 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광교로 이전하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팔달구의 그 부지를 팔아가지고 광교에 넣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팔달구의 부지가 되게 넓어요. 그리고 여기랑 그렇게 완전 멀지 않기 때문에 수원역이랑 멀지 않기 때문에 땅값이 싸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통으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기업이 사야 돼. 근데 기업이 거기에 쓸만한 또 부지는 아닌 거야. 아, 애매하구나. 그리고 뭐 쪼개기도 또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그 지자체에서 그냥 무슨 공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땅 못 팔았어. 그럼 그 유유부지 공사들 들어와 있는데 다시 다 뿔뿔이 다 딴 데 막 가라 그러고 거기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그 공사들 나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연말까지 나가랍니다. 부산 가 하면 가야죠. 3년 안에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말이 많은데 3년 안에 그러면 그 부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냐 할 때 그 사람들 내보내야 돼. 두 번째,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LH라던가 SH 사야 되잖아. 땅값을 누가 나올 건데. 지금 적자가 좀 장난 아니라는데 220조라는데 적자가. 돈 어디서 가져올 거야? 지방채 발행. 그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에 목숨을 거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되지 않아.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가지고 지금 뭐 음마 아파트도 뭘 통과를 했네, 정비구역을 지정했네, 지금 목동도 막 지금
다 재건축 애들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공급대책이 이런 것 때문에 그 결을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정비구역 지정해가지고 3년 내에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공급대책 나온다고 해도 기대를 1도 안 하고 아 그냥 나오는가 보다. 그냥 전에 내가 교사했을 때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그냥 마음의 안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지. 곧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려보자 라고 눌러주는 효과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도 기대를 안 했고 다만 거기에 뭐 전세대출 DSR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고려될 수 있느냐가 저는 더 궁금했지 사실 공급대책은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말뿐이잖아. 그래서 저는 공급대책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뭐가 있냐면 예. 서울 거래량을 보면 5, 6월 달에 조기 대선이랑 이제 집값이 오를 거다. 그리고 막바지 거래하자라고 하는 사람. 왜냐면 세금 규제가 더 심해지고 하면 이제 못 살 수 있으니까 미리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샀잖아요. 네. 그래서 7월에 되고 나서 이제 6.27 대책 발표되고 나서 완전 거래 절벽이 될 거다라고 한순간 막 길게 거래 절벽이 있었던 데는 한 달. 짧은 데는 막 일주일, 뭐 적은 데는 완전 뭐 2, 3일 이 정도 됐겠지만 2, 3일까지는 이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짧으면 일주일, 조금 길면 한 달 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게다가 휴가철이랑 또 겹쳐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932건이 거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거래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6월 달에 10,000건이 넘게 거래됐으니까. 근데 네. 이거는 거래량이 튄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균 거래량이 서울 거래량이 5,00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월별 거래량이 5만 건 정도 되고 월별 거래량이 5,000건 정도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1년 하반기에 급락한 이후에 거래량이 월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올라온 달이 1년 중에 두세 달, 많게는 그러니까 적게는 두세 달, 많게는 올해 요번에는 2, 3월 달에 한 번, 5, 6월 달에 2번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때만 월평균 거래량으로 넘어서거나 그 인근에 갔지 그렇게 이슈가 됐을 때도 못 넘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2월 달에도 그때 해제가 돼서 막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됐지만 5,000건이 월평균 거래량인데 6,000건 됐잖아요. 조금 더 된 거야. 그걸 몰아서 3월 달에 몰린 거지. 그리고 바로 또 재지정하니까 4월 달에 다시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또 조기대선 이슈가 올라가면서 5,000건, 10,000건이 된 거잖아요. 네. 7월은 그냥 이전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 시대. 그러니까 연평균 거래량에 비해 월평균 거래량에 비해 낮게 거래가 되는 그 시즌.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적고 지금 하락장이 다 완전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서울만 벗어났고 서울의 일부 정말 한강벨트 지역만 많이 벗어났지 완전 다 뭐 서울도 모든 지역이 다 막 벗어났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가 최소인 거예요. 이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사 가고 싶을 때 본인 집을 팔고 이사를 할 수 있는 정말 막바지의 거래량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년도에 막 1,000건까지 막 떨어졌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사에 제한이 와요. 이사 가고 싶어도 이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에 되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그냥 사람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거주의 문제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수요로 움직이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월도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나오겠죠. 근데 9월은 좀 늘어날까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9월 달에 지금 거의 다 막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2, 3천 건. 2, 3천 건. 많이 나오면 뭐 3천 건 좀 넘을 거고, 안 나오면 뭐 2천 건대. 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9월 달에 문제는 전월세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 집 마련을 못하고 매매를 못한다고 하면 전월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월세로 넘어갈 데가 없어. 지난번에 15억 이하 단지들도 봤지만 전세가 뭐 씨가 말랐다, 전세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입주장에서 매물이 막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상 가보면 전세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돼. 입주장에 이제 프레임이 바뀌었다. 입주장에 이제 싸게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약간 타이밍, 골든 타이밍이었잖아요. 새로운 아파트에 좀 싸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 2년이든 4년이든. 그 기회가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장에 이런 거래 프레임이 아예 싹 바뀌었어요. 대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이번 6.27 대책이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제일 얘기 많이 한 게 6억으로 정액제를 자르는 게 되게 큰 요소고 이게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6억 대출 규제보다는 조건부 대출 막은 게 훨씬 여파가 크고 영향력이 훨씬 컸어요. 입주장도 마찬가지였어요. 6억 대출 규제보다 조건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입주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집주인이 바뀔 거잖아요. 시행사나 이제 건설사에서 이제 개인으로 분양권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인의 이름이 바뀌면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건부 대출이. 그러니까 조건부 대출에 막히니까 입주장에서 그게 미친 영향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그 해결해 나가는 방향성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완전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입주장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제 입주장이 시작이 되면 전세를 맞춰서 내가 실거주하는 사람은 실거주하고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면 되지. 근데 실거주할 사람 빼고 이제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를 놔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이거에 잔금을 치를 돈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에서는 대출이 안 나와. 전세 대출이 1도 안 나와. 그럼 전세 대출을 못 받는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가보면 전세 대출을 가능한 매물, 대출이 불가능한 매물 이렇게 갈려서 나와요. 그렇게 또 나눠져 있구나 또 이제. 엄청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이 시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입주장이 시작이 됐어. 그랬는데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소유자 입장을 봤을 때 소유자도 두 부류로 갈려요. 조합원인 사람이 있고 네. 일반 분양받은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만 내면 돼. 네. 근데 분양받은 사람은 남은 잔금 다 잔금. 치러. 계약금 빼고 이제 중도금을 다시 이제 바꾸고, 대출 네. 안 되니까 이제 잔금으로 바꾸면서 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잔금을 낼 수 있냐 없냐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는 거야. 조합원들은 그래서 이 강북 쪽에 있냐 강남 쪽에 있냐 어느 단지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금액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통적인 라인은 있어. 그래서 그 지금 강북에 제가 이번에 간 건 아이파크, 이문 아이파크 자이, 이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기니까 이하자. 이문 아이파크 자이, 이하자. 그리고 6월 달에 유기시대책 발표됐을 때 한차 입주를 하고 있었던 디센시아. 디센시아. 휘경자이 디센시아. 이것도 이름이 엄청 길어서 그냥 여기선 디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디센. 그래서 디센시아도 확인을 했고 밑으로 내려서 메이플자이가 한참 입주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건 고가여가지고 저세장일 수 있지만 이 강남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 주변에까지 비슷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쪽도 좀 확인을 해보고 이번에 또 잠실르에 엄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네, 엄청 난리 났죠. 네. 완전 로또잖아. 지금 10억. 지금 15억, 18억에 분양하는데 일반 옆에 있는 단지가 30억에 지금 매매를 하고 있으니 15억이 지금 로또인 상황으로 돼서 너도 나도 진짜 루에를 넣었더라고. 진짜 돈 많은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 넣어 막 아 뒤는 모르겠고 일단 너. 뭐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아 진짜 많이. 우선 다 넣는데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문제는 수원에도 지금 30평대가 18억에 분양한다는 거야. 잠실 르엘도 18억이고 이것도 18억이야. 같은 18억이면 어디 넣겠어? 그러니까 그 입지 깡패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 서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 나 같아도 넣고 싶을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입장이 시작되고 프레임이 바뀌어서 그 여러분들이 전세 구할 때든 잔금 구할 때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27 대책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15억 이하 단지가 이제 각광을 받을 거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입주장에는 조건부 대출 안 되니까 흔들릴 거다. 실제적으로 그런가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갔거든요. 시장은 정말 대단해. 안 흔들려.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방법을 또 금세 찾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그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이거였어요. 결국에는 조합원이야. 이문 아이파크 자기가 11월이고 휘경자인 디센시아가 6월이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 사람들이 지금 6.27 대책이 발표되고 6월에 시작됐는데 6.27에 발표된 거잖아. 6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대부분 입주는 2, 3개월 전부터 전세를 알아보고 하니까 그 전에 계약한 사람들이 다행히 많아가지고 요새는 좀 미리미리 좀 하잖아. 올파프는 1년 전부터 전세를 거래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도 2, 3개월 전부터도 거래를 활발하게 했었기 때문에 6.27 대책이 발표되고는 다행히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매물은 많지 않고 매매 매물도 그 웬만큼 거래할 만한 가격은 다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물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단지건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상황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실제적으로 팔았는데 뭐 11억, 12억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슝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급한 사람만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도 없어. 그러니까
금매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금매가 나올 때 잔금을 못 치는 사람이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합원. 여기는 지금 조합원이 낼 게 이제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 신청하신 분도 있고 뭐 비슷하게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세 대출이 안 되잖아요. 대출 없이 여기가 대출 없이는 지금 전세가가 한 6억 정도 나와요. 5억에서 6억. 4억대는 거의 없고. 네. 4억대는 없고. 그럼 5억, 6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전세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라고 했을 때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온 사람이 뭐 1도 없었다. 이건 아니고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 그러면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전세로 그 조합원 입장에서 난 2, 3억만 있으면 돼. 그럼 반전세로 지금 여기가 3억에 120, 1억에 220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난 3억 보증금 받아서 잔금 치르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조합원은.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대신에 내가 그거 받아서 하면 뭐 3억에 120이면 월 120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120만 원으로 본인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돈이 있어. 그럼 뭐 1억에 220 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1억으로 잔금 납부하고 220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지. 근데 조합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일반 분양. 일반 분양자들은 잔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분양가가 그래도 7억, 8억 막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막 11억, 12억, 10억 이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한 1억 정도는 계약금 걸었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본인이 반전세로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먼저 잔압을 해. 그러니까 본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지. 일단 받아서. 그러면 잔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대출 가능한 전세 매물이 나오는 거지. 아, 어떻게 보면 순서를 좀 바꾸는 거네요. 네, 바꾸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잔압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전세 매물보다는 가격이 높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시기가 잔금 납부 이후에도 가능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는 또 자유로워. 그래서 대출을 이용할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대신에 이제 잔금 납부한 이후에는 관리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야 돼서 늦게 날짜가 조절되는 거는 이제 세입자분이 책임지고 본인의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비를 내라라는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촥촥촥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아, 기가 막힌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전세 대출 가능한 매물,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매물. 전세 대출이 가능한 매물은 본인이 잔압을 한 거야. 대신 시기는 자유로워. 그렇지만 가격은 그래. 그러면 전세 대출이 가능한 매물과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매물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2천, 3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매물이 많았으면 차이가 많이 났을 텐데 매물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내가 잔압을 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굳이 전세를 내놓고 싶지 않아. 그래서 월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억에 220, 뭐 5천에 더 많이. 그래서 월세가가 막 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근데 들어오는 입장에서 200만 원, 300만 원을 월세로 계속 내고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맞벌이 한다고 해도 한 사람 월급은 그냥 월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세로 있을 때보다 훨씬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기준금리도 내리고 뭐 경제 활성화해서 기준금리 내려준다고 했어. 그러면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낮은 금리로 내는 게 월세가보다 훨씬 싸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 못 하는 거야. 전세 대출 안 해준다고 그러고 총량 규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금리는 낮았지만 그 금리가 낮아진 혜택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그럼 조합원도 그렇게 해서 했어. 그리고 7억, 8억 하는 일반 분양자들도 그러면 잔금 못 내서 급하게 금매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냐 문의를 하냐 했더니 없었대요. 다 마련해 왔대. 잔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어쨌든 잔압을 다 했으면 나머지는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엔 대출 받아 들어와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세 비과세도 안 된 상황에서 매물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매물 중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잔압을 해서 해결을 하니까 금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이 생각보다 깎이지 않고 여기는 제가 6월 달에 해서 제가 8월 달에 갔기 때문에 8월 12일 날 잔금일이 지난 상태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없어. 그리고 매물 중에서도 실거주 가능한 매물은 거의 없고 한 개도 없었고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 하나도 없었고 네. 오히려 전세를 껴놓은 그러니까 투자 물건 전세 끼고 살려면 사가 약간 이런 매물만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가격이
이제 12억대만 나와서 싸지 않다. 막 12억, 13억까지도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실거래가가 이렇게 뜨지만 호가로 보면 네, 호가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매물은. 그래서 12억대 매물은 하나도 없었고 13억대로 나오려고 한다. 라고 했었고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마찬가지로 13억대 13억 5천까지 실거래가 찍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또 이제 매물이 싹 들어갔고 그 이상의 매물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물이 많지 않다. 그래서 금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아 유기준 대책의 조건부 대출 막혀도 이렇게 시장은 방법을 찾아가는구나. 그리고 또 특이한 제도가 생겼어요. 이 조합원 매물이든 일반 매물이든 이제 만약에 조합원은 2, 3억 정도만 내면 돼. 그리고 일반 분양자들도 본인이 분양받았으니까 돈을 좀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잔금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았는데 한 2, 3억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잔금 납부를 본인이 잔압으로 안 하고도 전세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세 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세를 구하는 전세자한테 중도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한테 원래는 그 중개 거래 절차가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납부하고 이게 이 3단계가 절차가 나와져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건 매매할 때만 이렇게 되고 전세는 그렇죠. 계약금만 걸고 마지막에 들어올 때 그냥 잔금 내고 그래서 사실 전세에서 중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입주장에서는 중도금이 이제 필수가 됐어요. 대신에 네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오고 싶다면 중도금을 2억, 3억을 미리 줘야 돼. 잔금 납부 전에. 그럼 내가 그걸로 잔금을 납부하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 대출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소유자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세자가 중도금을 내는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 중도금이 너무 기본 옵션이 됐어요. 저는 거래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중도금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직접. 그래요? 전세. 매매는 많아요. 아니, 전세. 전세 전세 세입자 맞출 때 중도금을 받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세에서 중도금을 받은 적은 저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수십 건에 거의 100건 넘게 거래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전세에서 중도금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세도 중도금이 필수인 이야. 상황으로 바뀌었다. 너무 신기하죠? 이걸 방법을 다 찾아 나가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내가 안 진짜 그러면 이거 누가 알려준 거야? 몇억 날려야 되니까. 머리 진짜 좋다. 살려고 하면 머리를 안 짤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정말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30건, 20건씩 막 나왔지만 다 그런 방법을 찾아가서 저는 이번에도 세금 박사가 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세금 난 세무사 공부할 것도 아닌데 부동산에 가서 세금 매일 공부했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런 것들 보면 진짜 놀랍죠. 이거는 생각 못했어. 전혀. 그죠. 그래서 이젠 전세 중도금은 기본 옵션이 됐어요. 입주장에서는. 입주장에서. 입주장은.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이 마련된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 대출을. 그것도 안 되면 월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20평대야. 지금 제가 간 게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3억에 지금 20평대가 3억에 120. 그 옆에 여기 SK뷰 있잖아요. 휘경 SK뷰. 여기도 3억에 120. 그리고 디센시아 여기는 1억에 220. 진짜네. 100, 220 막 이래요. 근데 이거 월세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월세 이거 내면은 얼마 남아? 뭐 먹고 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도 중도금을 줘야 돼. 왜냐면 이수를 갔다 온 다음에 매매를 또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중도금 제도가 되게 활발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제가 입주장 돌았을 때 되게 특징적인 건 입주장에서는 전세 막 많이 나오고 월세는 뭐 7, 8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에는 월세 매물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다들 전세 살고 싶어 하니까 월세 매물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고 월세를 막 매달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리해 놓으셨다고 사장님들이 보면 이렇게 매물 리스트를 해주잖아요. 매물은 정말 5손가락 안에 꼽고 매물은 그리고 이제 전세 월세 나오는 새 입주장을 맞이하는 단지들 있잖아요. 특히나 여기나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주인들이 11월이니까 지금 9월이면 2, 3개월 전에 전세 맞춰야 되니까 매물 나올 거 아니에요. 정말 딱 뭐 10개 대 10개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A4에다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반은 전세, 반은 월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중도금을 해서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로 활용할 수 있는데 반,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뭐 중도금 말고 그걸 자체를 보증금으로 해서 반전세로
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딱 두 갈래로 갈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제 소유자도 이제 조합원이냐 일반 분양자냐에 따라 좀 다르고 잔압을 할 거냐 말 거냐로 갈리는 거고 중도금으로 할 거냐 내 돈으로 할 거냐도 갈리는 거고 세입자도 대출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반전세로 할 거냐 월세로 살 거냐 너무 갈래가 다양해져가지고 부동산에서 설명 들으면 초콜릿을 먹고 가야 된다. 이거 정리하면서 들어야 되겠다. 네, 그 설명할 때 사장님들이 우선 오면은 안 쳐놔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있다가 가능한 걸 얘기해줘. 그럼 그걸 얘기해줄게. 자, 대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가는구나. 네, 그리고 나서 뭐 대출 받아야 된다. 근데 뭐 20평대 원한다, 30평대 원한다. 그럼 매물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거야. 그 매물이 나와 있어. 전세든 월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특히 전세로 나온 거는 다시 확인해야 돼. 대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소유자가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야 또. 왜냐면 이걸 중도금으로 해서 잔압을 해서 이렇게 할까? 아니면 그냥 내가 잔압을 해서 월세를 놓을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니까 전세로 나와 있어도 사장님 다시 전화해서 사장님 이거 대출 가능한 집이었나요? 이거 지금도 그런 거죠? 이게 다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하나 구할 때도 그래서 시작이 너무 복잡해졌다. 근데 이제 2+2 끝나는 데도 있고 안 끝나는 데도 있고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주변에 SK뷰 같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그 매물 때문에도 또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전세 알아보러 가는 것도 그렇고 매매 알아보러 가는 것도 머리가 엄청 복잡하겠다. 저 임장하고 있을 때 메이플자이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메이테라님이 이제 드디어 메이플 다 정리하고 이제 메이플자이로 들어가시는구나. 사러 갔구나. 했는데 이거 보러 가신 거군요. 예, 메이플자이도 그래서 임장을 갔죠. 메이플자이는 되게 신기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상상도 못할걸? 엄청 좋아 보이던데 사진으로는 뭐 엄청. 아니 메이플자이 바로 넘어가 볼게요. 메이플자이 너무 좋잖아요. 좋죠. 어디 갔는데 조경도 너무 좋고 길거리에 이렇게 딱 단풍잎으로 해가지고 브랜드 마크를 길바닥에 화단 중앙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박아놨더라고요. 나 메이플자이다 딱 이렇게. 이름이 예쁘잖아. 메이플자이. 네. 너무 예쁘고 요 안에 중앙에 설치된 뭐 호수, 커피숍, 커뮤니티 너무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마찬가지로 요새 그 건축의 프레임이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1층 필로티를 높게 올려가지고 되게 고급화하는 전략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단지랑 좀 겹치면 그 한 5층까지는 그 대리석으로 해서 겉에를 좀 다르게 하고 그 이상만 좀 그걸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튼 월룩 공법이 있대요. 그 공법을 그게 밖에서 봤을 때는 전면 다 유리처럼 보여요. 근데 커튼 월 공법은 그렇게 하면 여름에 진짜 덥대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냥 쏘쏘. 겉에 보면 예쁘지만 살긴 너무 불편한 상황이라서 메이플자이는 그거 장점만 따오기 위해서 일부 동만, 모든 동이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동만 커튼 월로 공법을 이용해가지고 전면이 다 유리처럼 되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살고 싶어. 근데 그 커튼 월 공법을 쓰면 너무 더우니까 룩 공법을 써가지고 겉에 그냥 붙인 거야. 유리창처럼 보이게 붙이기만 하고 그 단점은 없애고 장점을 살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넣어 있는 것도 있어서 되게 예쁜 동도 있고 조경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올림픽 파크폰이랑 좀 차이가 나는 건 그 아무래도 지금 여름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나무들을 옛날에는 좀 이제 시작하는 단지는 조금 묘목부터 시작해서 작은 걸 그쵸, 심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 구축 이런 데는 막 거의 막 울창하잖아. 공룡만 해 공룡.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조경을 그렇게 넣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싼 나무를 사서 아예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조경이 그러니까 완성도 있게 시작을 하게끔. 그래서 요새는 조경도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큰 나무를 베어서 옮기면 뿌리가 이제 땅에 박힐 때까지는 길이가 엄청 크니까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무 주변에 나무 받침대를 다 해놔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경의 이런 분위기도 바뀌었더라고요. 완성도가 높은 나무가 많이 들어와 있다. 키 큰 나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조경의 완성도가 높다. 신경 썼다. 근데 메이플자이가 원래 신반포 4구역이 이제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하나의 단지가 아니라
한신 8차, 9차, 10차, 11차, 가든하우스, 뭐 베니하우스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소규모 단지들이 모여서 이제 메이플자이로 통합 재건축이 된 통합 재건축으로 잘 된 케이스인 거죠. 근데 여기가 제가 2014년에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제가 2017년에 재건축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2017년에 여기를 갔을 때 여기 있었던 한신 8차 아파트의 17평 아파트가 8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나마 재건축 단계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비싸진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여기서 사시던 원주민들은 소형 평형에 원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원주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입지가 이렇게 좋지 않았으면 팔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근데 여기는 누가 봐도 될 때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끌고 가야지. 그렇죠. 어떻게든 돈을 끌어 모아야지. 버티고. 잔금 치러야지.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2017년도에 영끌을 해서 여기에 8억을 주고 들어갔다. 근데 이게 입주할 때쯤에 지금 20평대가 매물이 44억, 40억, 49억 3개 있었어요. 40억대가 됐다. 근데 지금 못 팔아. 양도세가 10억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44억, 45억, 49억 나와 있어도 지금 손님이 사신다고 하는데 계좌번호 주세요 이러면 안 나와요? 거기서 잠깐만 양도세 확인하고 알려줄게요. 양도세 확인하고 10억이래. 허걱 안 팔래요.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니까 팔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기존에 이제 8억 들고 있다가 이거 40억 된 사람이에요. 근데 잔금을 추가 납부를 해야 돼. 근데 추가 분담금이 지금 한 적게 내는 사람은 7, 8억, 많게 내는 사람은 한 10억 조금 넘어간대요. 근데 여기 전세가가 20평대가 지금 11억, 12억이래요. 한참 627 대책 발표되고 한 일주일, 2주일은 멘붕이 와가지고 10억까지 잠깐 떨어져서 한두 개 건이 거래되고 그 다음에 11억, 12억 거래되고 지금은 12억, 13억 이렇게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추가 분담금이 10억이야. 전세 10억 받으면 잔금 납부할 수 있어. 근데 집주인은 못 들어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8억 영끌해가지고 이 집을 샀어. 잔금 추가 분담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자를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서 메이플자이 집주인이니까 메이플자이 한번 살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들어가고 싶어서 10억을 전세자한테 주고 내보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세금 반환 대출도 안 되잖아요. 원주민이 돈을 못 구해와. 그러니까 메이플자이는 집주인이지만 거주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원주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들어오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라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오래 살 수 있어. 그걸 장점으로 엄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전세입자들한테.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 메이플자이 입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베일리가 23년도에 입주했거든요. 네. 25년, 2년 차가 됐잖아.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갱신청구권 쓰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집값이 60억, 70억 하는데 전세가가 13억, 14억, 15억에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시세대로 이제 못 올리고 똑같이 또 뭐 13억에 살고 있다면 5%만 올려가지고 살겠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나 실거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집주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세 만기에 대해서 2년이 지나서 메이플자이로 옮겨오는 전세입자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이제 원밸리를 갖고 있는 집주인분들은 그 돈을 돌려줄 만한 자금 여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나 실거주 할 거야가 되는데 여기는 나 실거주 할 거야가 안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2년 만에 쫓겨나서 여기로 왔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갱신청구권도 쓸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더 살 수 있으니까 좀 오래 살 수 있을 장점이 있으니까 저쪽 원베일리 못 살아도 여기에 이런 장점이 있으라면서 엄청 어필을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이플자이의 집주인이라도 원주민들은 사실은 원래 갖고 있었던 자금력이 높지 않아서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라는 걸 조금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수요층의 특성에 따라서도 이 전세입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갈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건 여기 전세금이 지금 30평대는 15억, 16억? 그러니까 15억은 거의 없었고 16억, 이제 17억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6.27 대책 발표되고 나서 한 4억이 쫙 빠졌어가지고 12억, 13억대에도 거래됐었대요. 근데 지금은 잔금이 8월 28일 날이었어요. 지났죠. 그래서 그때 막바지가 되니까 이제 매물이 많지 않아서 이제 다시 15억, 16억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매매가가 막 40억, 50억인데 지금 전세가가 13억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보통 집주인들은 50% 받고 싶어 하는데 30%밖에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가 잘 사는 동네잖아요. 반포 옆에 잠원. 잘 사는 동네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의사, 변호사, 뭐 웬만한 사장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대.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금수저가 아닌 상황에서는 흑수저야. 내가 의사야. 연봉이 3억이야. 그렇게 해도 10억, 15억을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이상을 모으려고 하면 더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물려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고소득자의 고액 연봉자가 사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전세가는 30평대 기준으로 15억 정도가 맥시멈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고가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전세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막 15억에서 지금 17억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이상 더 넘어서 20억 넘게 원베일리 막 이런 데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막 20억, 30억 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전세 대출을 막아보면 그거는 이제 올 수 없다는 거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고가는 전세가율을 높게 가져가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뭐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전세 대출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시절에 전세 대출을 1, 2억 정도만 해주다가 확 풀어놓은 거를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상태로 이제 회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전세가율은 서울에서는 50% 미만이 이제 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수도권 1주택자인데 지금 시장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해도 될까요? 세금이나 대출 등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차라리 1주택자는 좀 되게 애매해요. 무주택자는 이제 무순위 줍줍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입주가 지금 광명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광명 11구역, 12구역을 알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번에 사실 광명 임장을 할 때 12구역이 너무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무주택자분들에게 되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상대적으로 좋은 기회예요? 유기시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그 전에 공고가 된 아파트는 그게 되는 거예요. 대출이 되는 거예요. 중도금까지는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금 한 1억에서 2억 정도만 있으면 이제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그 입주가 되기 전까지는 큰 돈 없이도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나마 적은 금액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단지가 12단지, 12구역이 될 텐데 여기가 이제 12구역이에요. 12구역. 그리고 여기가 11구역이고 여기가 12구역인데 여기가 원래 8월 달에 분양 예정이었대요. 네. 근데 조합이랑 이 광명시랑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했대요. 네. 근데 그 진행이 못한 이유가 분양가 때문에. 조합에서는 분양가를 더 높이고 싶고 여기서는 안 된다. 시에선 좀 낮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쯤 9월에는 분양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는 그래도 평당 4,500 정도 되지 않을까. 옵션까지 더 넣으면 5,000. 그러면 이제 20평대가 뭐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대에 나오지 않을까 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싸죠? 네. 근데 여기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지금 20평대가 12억이에요. 아. 여기가 12억이야. 근데 얘가 9년, 8년 뭐 입주를 한다고 해도 얘보다 얘가 신축이잖아요. 입지도. 이거 나요. 얘가 좋잖아요. 네. 지금 원래 요쪽에 철산 센트럴 프로지오가 대장 아파트였다가 요번에 자이더 헤리티지로 대장 아파트 바뀌었죠. 얘 입주하면 바뀌어요. 대장 아파트 또 여기로 바뀌거든. 맞습니다. 근데 대장 아파트가 얘랑 가격이 똑같아. 누구 할 것 같아요? 여기 해야 되잖아.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잔금 납부하려면 통으로 현금 다 들고 있어야 돼. 여기 통 안 들고 있어도 돼. 어느 게 좋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부동산에서 지금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분양 완판 안 될 거다. 철산, 광명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대. 근데 그래도 미분양이 될 거다. 비싸다는 느낌?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가니까 인정을 해. 가격은 인정하는데 인정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12억 통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잔금을 납부하니까 걱정되는 사람이 많은 거지. 게다가 무주택자만 할 수가 있잖아요. 무주택자 중에 그만큼 돈을 모아서 이제 갖고 있는 자금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인기는 있지만 완판은 못 할 거다. 당연히 무순위 줍줍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줍줍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줍줍을 기다리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무순위 줍줍의 물건이 나오면 청약을 할 사람들이 대기자 명단을 받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된다는 그게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12억의 현금을 들고 있을 만한 사람이 진짜 여기 소득 수준이 강남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강남은 뭐 15억, 18억 뭐 이렇게 현금 들고 와서 그냥 놓는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럴 정도의 급은 아니거든요. 5억, 6억 현금도 올 현금을 들고 전세를 갈 사람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도 전세 올 현금 지금 갖고 와서 전세 계약한 사람 많지 않고 대부분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전세나 월세로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억 현금을 다 들고 있다. 분양 2,000세대만큼 사람들이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순위 집주를 다들 기다리고 있다. 근데 지금 이 브리에르까지 해서 26년 1월까지 쭉 여기 더샵 12월, 여기 11월 계속 입주 있거든요. 네. 11월, 12월, 지금 1월 여기 입주가 계속 있잖아요. 여기 계속 직접탕 맞고 있거든. 왜냐면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로 넘어갔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나마 이게 좀 그나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여기가 또 비잖아요. 그럼 여기 가격이 좀 흔들리지. 그리고 여기 한동에 사시는 분들도 돈을 모은 사람들 꽤 있어요. 이쪽으로 많이 또 갔어.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옮기고 하한동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옮기고 하한동도 비죠. 그래서 여기 철산 여기 입주할 때 하한동이 지금 가격이 한 10% 정도 빠졌어요. 나 지금 다시 또 회복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더 뒤로 가면 이제 중신축이든 구축이든 흔들릴 일이 없어. 그리고 내년부터 서울 공급 부족이잖아요. 서울 생활권에 있는 경기도권 지역들은 이제 갈 일만 남았어요. 가격이. 마지막 타이밍이다. 골든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광명을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먹여 드린다, 임장으로. 진짜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은 가서 난 만약에 내가 진짜 광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답을 얻어올 수 있어. 다 해결해 드리거든.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여기서 다 지역에서 관련된 거 다 알려드리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광명은 기회가 넘쳐난다. 내가 1억 갖고 있다, 2억 갖고 있다, 3억 갖고 있다, 5억 갖고 있다, 10억 갖고 있다. 다 돼요? 가격대에 상관없이 다 된다. 아, 그 정도구나. 예, 예. 왜냐면 여긴 또 소형 평형도 있거든. 맞아. 하한동. 네, 하한동에 네, 여기 쫙 있죠. 3단지 보면은 15평부터 시작해가지고 16, 17평, 18평 이렇게 있어요. 17평, 18평만 돼도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래도 주방겸 거실 하나. 신혼부부 살 수 있거든요. 3억대잖아. 3, 4억대. 그러면 내가 1억을 갖고 있든 2억을 갖고 있든 고려해 볼 수 있는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거의 전세가가 5억 막 이렇게 되는 단지들이 꽤 있어요. 7억, 막 5억. 이렇잖아요. 네. 2억? 이런 사람들이 신축을 지금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유기실 대책 이후 6억 이하 대출을 받는데 한 3억이나 4억 대출만 받으면 바로 기존에 있었던 뉴타운 안에서도 집을 구할 수 있는 가격대가 돼요. 7, 8억 정도. 지금은 기회의 장이에요. 부패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상황에 맞춰 금액대별로 갈 수 있는 데 너무 많아. 부패. 네. 그러니까 솔직히 부동산이 금액대별로 이렇게 쫙 스펙트럼이 다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입지가 괜찮으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축, 중신축, 신축, 그리고 신축 안에서도 또 가격대별로 7억, 8억, 9억, 10억, 11억 쭉 같은 평형대인데 이렇게 평형대가 억 단위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광명을 좀 봐야 됐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광명 홍보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광명이랑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광명 안 보면 후회하신다. 빨간 선이 올라오고 있다. 빨간 선? 전세? 전세가 변동료. 네. 지금 25년 2월달이 여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 재지정됐을 때 매매가 변동률이 요만큼 올라왔는데 지금 5월, 6월 민주당 조기 대선이 일어나고 이재명 대통령 된 이후에 쫙 매매가 변동률 쫙 올라온 거 보이세요? 네. 이재명의 힘입니다. 이재명 효과. 이재명 효과로 쫙 내려와도 이 정도예요. 이만큼 오르고 있다는 거야. 아직도 지금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름 석자만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필요 없다. 여기에 막대기 하나도 껴주기 쉽지 않아. 이제 소강 상태가 되고 이제 전세가 올라오는 게 보이세요? 그러네요. 다들 전세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지금 제가 또 보면 요번에 또 전세 보증 비율 낮추고 그리고 비아파트 빌라 그 전세 보증 비율 뭐 이런 비율을 또 126% 낮췄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전에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빌라 시장의 역전세가 도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150%, 140%, 뭐 126%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이제는 비아파트 시장의 역전세 난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럼 비아파트 시장에 그차나도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초토화 됐었는데 또 한 번 이게 불어닥친다. 전세 시장이 진짜 답이 없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입주장에도 지금 이렇게 매물이 마땅치가 않고 더 어려워졌는데 어디서 집을 구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월세화 될 수밖에 없고, 월세화 되면 본인의 월급에서 거주 비용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삶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아니면 외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차라리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출을 남은 안 해줘. 금리를 낮춰준대. 그럼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대출을 영끌하면 절대 안 되지만, 내가 뭐 월급을 한 500 받아. 근데 한 대출로 한 100만 원 정도 나간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마트 몇 번 덜 가고 옷 좀 덜 사 입고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 안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대출 어느 정도 이용해가지고 거주 비용이 올라갈 거를 대비해서 내 집 마련을 해놓고, 그게 많이 오르든 적게 오르든 어느 정도 기본의 인플레이션 효과로 실물 자산의 효과를 발휘하니까 해지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음으로 갈아타기 하고 하면 이제 밑바탕이 있는 건데, 밑바탕 없이 계속 돈을 거주 비용으로 쓰면서 뭔가 본인이 나아질 거를 준비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전에는 좀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본인이 가진 자산 안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거주 비용을 아낀 다음에 거기에서 다음 스텝을 밟을 걸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걸로 가야지, 27년에 준비 없이 그냥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으로 이제 참여했다라고 하면 정말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또 문제가 뭐냐면 3년 안에 안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3년 안에 끝나면 어떻게든 뭐 한 번 폭탄 맞고 다음에 준비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10년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3년도 안 되는데 지금 분양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 3년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분양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이 안 됐으면 착공이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후에 분양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착공도 내려가고 있어. 그럼 3년 후에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5년 뒤에 물량을 볼 수 있는 인허가를 보자. 인허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3년이 정말 정말 최소한 3년이고, 맥스로 보면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5년, 10년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공급대책에 분명히 그거 나올 거예요. 오피스텔이랑 그 활성화. 빌라 자기가 SH나 LH 매입해가지고 공공임대로 주겠다. 그게 공급이 될 수 있냐? 그게 공급이냐? 그리고 문제는 지금 빌라 이거 또 이제 보증금도 이렇게 돼가지고 빌라도 이렇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아파트 시장 안 좋아지고 이제 빌라 시장이 전세 사기로 박살이 나면서 빌라를 짓는 디벨로퍼들이 빌라를 안 지었어요. 빌라를 분양해도 빌라가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파트 정도만 나와 있는데, 빌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허가도 안 내고 착공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 떨어지고 있어. 3년 내에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책 발표됐어요. 유휴부지 뭐 확보하겠다. 3기 신도시 속도 빨리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뭐 이런 거 빨리빨리 해주겠다. 아무리 해도 3년 내에 안 되고, 빨리 돼도 5년 내에 될까 말까인데, 공공기여라던가 뭐 임대주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빼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패스트트랙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큰 그림은 이건 거죠. 전세 매물이 없어.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해. 집값은 비싸. 그거에 대한 꼭대기로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놓고 로또 분양을 계속 한 개씩 던져주는 거지. 희망을. 자, 몰려라. 이렇게 씨를 뿌려주면 쫙 몰렸다가 안 됐네. 던져주고 사람들 몰려. 안 됐네. 다음 걸 던져.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는 거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네. 음마 아파트 진행된대. 드디어. 이제 아이유가 위문공연 안 해도 된대. 쫙 몰려. 이번에 그거 뭐 하나 통과돼가지고 16억 올랐다던데 또? 넘사벽이 또 되는 거지. 자, 봐봐. 집값이 이렇게 올랐지? 역시 주택은 규제해야 돼. 세금 빡 올려. 근데 이번에 뭐 올렸어요? 재산세 올렸죠.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올렸죠. 재산세랑 이런 종부세, 뭐 종부세는 뭐 비싼 단지랑 뭐 고가주택만 낸다고 쳐도 재산세 올리는 거는 집 진짜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걷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빌드업으로는 비싼 단지들 이봐라 집값 올라간다. 그러니까 세금 더 걷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을 올리지만, 결국에는 고가주택의 재산세랑,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세금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이 아닌 서민층이 살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까지도 다 같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싹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맘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 진짜 유리지갑 다 뜯어간다. 진짜 준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집 마련하실 때 조금 고민할 건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집을 고르는 게 거주 비용을 줄이는 거고, 그리고 재산세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도 조금 그렇다. 근데 재산세는 얼마 안 되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작게 내시는 분들은 그 정도 내니까 그거는 이제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범위 안에서만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입주장도 그렇고 서울 네. 주요 지역이나 뭐 서울에 인접한 광명 얘기를 좀 주로 해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왜냐면 수도권에도 집이 있고 노도강에도 아파트가 있고 뭐 금간구에도 아파트가 있고 파주에도 있고 동두천에도 있고. 지역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장에 있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 내에는 집값이 이제 좀 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노도강 정도는 집값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막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렵고, 그거보다 더 외곽 지역은 이제 신축 프리미엄이 빠지는 그때가 오면, 5년이 지나면 신축이 빠지잖아요. 그때가 되면 오히려 집값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이 부족하고 다른 데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집값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같은 값이면 비싼 입지가 안 좋은 신축을 갈 거면 차라리 저는 입지가 좋은 구축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훨씬 집값 상승률이나 회복력이나 수요층의 탄탄함을 봤을 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을장 있잖아요. 8월 21일 이제 휴가철이 끝나고 지금 현장을 돌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장님들이 휴가철엔 사람 안 돌았어. 근데 요번 주부터 좀 사람이 돌더라. 요번 주부터 좀 거래가 됐어. 똑같은 얘기 하시는 최진권 대표님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 진짜요? 네, 중개를 하시니까. 그러시구나. 중개하면 뭐 그렇지. 네. 딱 느낌이 바로 오지. 네. 그래서 전 현장을 또 계속 돌고 있으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사람 좀 돌고 있어. 기다려봐. 똑같네. 예. 그래서 그런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전에는 이렇게 펄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랬어. 원래 다 팔았는데 그나마 이제 충북이랑 전북, 세종 이쪽으로까지 좀 그나마 지방도 같이 이제 가는 분위기로 조금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도 조금 이제 거론해볼 때가 됐다는 거죠. 저희 부산 언제 가요? 부산 말고 지금 충북 올라왔잖아요. 충북에 빨간색이 켜졌잖아요. 충북을 가야지. 그러면 청주 실장님 뵈러 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8월 1일부터 봤을 때는 좀 약한데, 이제 휴가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도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전세도 마찬가지로. 서울 전세 시장 이 상승률을 보면 장난 아니거든. 근데 보면 그래도 서울은 매매가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전세가 상승률보다. 근데 최근에 전세가 상승률이 크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건 매매가 상승률 대비 전세가 상승률은 좀 오히려 낮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매매가가 많이 오른 지역이 전세가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강동, 송파, 광진, 용산, 한강벨트, 그리고 업무지구 이쪽으로 전세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지역까지만 지금 상승률이 좋거든요. 도봉구는 1% 올랐어요. 전세가는 1.79% 오르고. 요새 느끼는 건 거주만 생각해서 전세로만 살려고 하는 지역은 전세가가 더 많이 올랐는데요. 전세 살다가 매매로 갈아타고 싶어 하는 지역들은 매매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이제 갈렸구나. 확실하게. 그게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공급대책 뭐 별거 없다. 대출기준이나 추가로 뭐 사이드로 들어오면 뭐 그걸 신경 쓸까? 공급대책은 그냥 마음을 눌러주기 위한 그냥 안정장치로 뿌리는 거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공급대책을 볼 때 여러분들의 관통하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3년 내에 공급을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느냐 아니냐.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 사가지고 너 거기 살아. 사실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지. 솔직히 그렇게 찍어낼 수 있으면 전세시장 힘들다 그러면 찍어주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이게 쌓여왔던 게 지금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라서 무서운 건 그거예요. 그게 전세시장이 그런 식으로 잘 안 받쳐준 시장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누적 효과가 나타나서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이 더 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집값도 오르고 전세 가격도 폭등하고. 근데 이 전세 가격을 폭등시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전세의 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 부메랑이라고 해야 돼. 이 흐름이 끝에까지 쫙 가는 거지. 빠르게.
그리고 전세 보증 비율도 90%에서 80% 낮춘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70%까지도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또 돌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간을 보려고 끊임없이 막 던져놔. 맞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 그거를 다 챙겨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벌써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 90%까지 괜찮아. 근데 80% 낮추면 이제 전세가율 비율이랑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매매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단지 같은 경우 전세가랑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전세가를 낮추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면 요새는 전세 안 들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보증보험 비율이 가능한 것까지만 전세가를 놓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는 분위기가 벌써 형성이 됐더라고요. 이러면 또 전세 시장이 또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와- 보증금 상단이 딱 픽스가 되고 월세가 이제 이렇게. 네, 월세만 계속 올라가는 거지. 어. 그 월세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만 원, 10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쌓여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100만 원 넘어가고 200만 원 넘어가는 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지방으로도 퍼질 수 있는 거지. 이게 생각보다 저는 되게 천천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맞아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적응할 시간 필요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 정도는 줄 줄 알았지. 이제 좀 그 트렌드를 읽은 것 같아요. 왜 지난번에 627도 금요일 날 발표했잖아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바로 시행. 그러니까. 그죠? 토어제 또 뭐 잠깐 시간 줬더니 난리를 치니까 627은 야, 금요일 날 발표해. 이제 그것도 안 되겠다. 일요일 날 발표해. 월요일부터 당장 시행. 일요일 날에는 문 안 열잖아.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속내가. 그렇지. 일요일 날 문 안 열리니까 어. 대비 시간도 주지. 없어. 627 그 금요일 날 한나절 그 저녁 준 것도 그쵸? 뼈 아팠던 거지. 그 금요일 저녁도 불편했던 거야. 뼈 아팠던 거지.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야, 안 되겠다. 일요일 날 하자. 이제 칼 없이, 준비 시간 없이. 네. 그러니까 전세 시장 소멸 속도가 정말 배속이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어떤 정책을 써도 다 전세 시장 소멸, 월세가를 높이는 그런 걸로 막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준비 없이 27년을 맞았다. 정말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현실로 맞닥뜨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했네. 자, 다 같이 뿌뿌!